안녕하세요. 세련되진 않지만 투박한 광고와 제품의 질로만 평가받고자 하는 우직한 견과류 전문업체 남성견과입니다. 지대 넘얏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시고 호평해주신 저희 남성견과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봅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남선견과라고 검색하셔서 최고의 제품과 후기도 확인하시고 풍성한 명절 준비해보세요. 노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 선물 세트는 김영란법을 지지하는 가격입니다. 마카다미아, 호두, 잣, 땅콩, 아몬드 등 견과류 전문 업체 남성견과 꼭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IT 파트너를 찾는 기업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IT 전략은 무엇인지, 웹과 모바일은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운영 중인 웹사이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필로비즈를 만나보세요. 95년부터 다양한 플랫폼으로 여러 나라에서 웹 한 길만을 걸어온 경험과 노하우로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함께 고민합니다. 웹과 IT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필로비즈를 떠올려주세요. 당신의 고민이 저희의 일상입니다. pillowiz.co.kr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만약에 내가 자기야 막스야. 그럼 나는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 깡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념적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 신원을 유지하면서 정보, 내 능력이잖아. 정보를 주고 빼내고 이런 것들. 네. 그걸 그냥 먹고 살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그 사람은 너무 치명적으로 반인륜적인 행위에 가담했던 거고. 아이만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신념에 따라 문제잖아. 아이만은.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조차 없었어. 그냥 먹고 살려고 했던 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모르지 뭐. 아이만도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 봤을 때 나왔지만 신념에 따라가 아니라 그냥 국가기관에 내가 주어진 롤이니까 난 그대로 하겠다 이랬었거든요. 그게 악의 평범성을 얘기할 때 뭐 저희가 여기서 스파이의 행적을 뭐 도덕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그 사람이 처했던 어떤 갈등 상황이나 뭐 주변 정황 같은 걸 지금 찾아보려고 했던 거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2차 대전사나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지만 스파이들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하고 자기 편의 정보를 막 줘가지고 신뢰를 쌓기도 하고 순간에 배신 때렸는데 나중에 자국에 딱 돌아왔는데 또 자국에서 쌩까기도 하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져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스파이들이 처했던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스파이 얘기를 쭉 해봤었는데 흥미롭구만. 예, 이중 첩자인 막스, 실명은 프리츠 카우드스. 네. 이 사람이 처했던 상황이 사실은 이제 황옥이라는 사람이 처했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복잡한 상태였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영화 속에도 살짝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조금 내적인 갈등을 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실제로 제가 오늘 새벽까지 막 방송 준비를 좀 오래 했었던 것 같거든요. 다른 거에 비하면.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 황옥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편에 진짜 속해 있었는가. 양쪽 다 속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독립투사 같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제 친일파였던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행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네. 예, 근데 그 헷갈리는 흔적, 미스테리 자체야말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뛰어난 스파이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좀 부호라든가 돈이 있고 혹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양쪽을 다 지원하기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쪽도 도와줘서 그런 증거들을 남기고 저쪽도 도와줘서 증거를 남기고 이런 것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의 신념이 정말 뭐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쩌면 좀 양쪽에 다 도움을 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종의 처세의 방법인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네. 아니면 그게 좀 실존적인 인간의 원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는 기대하잖아. 저 사람이 뭐 A냐 B냐 정확하게 분리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명료한 사람이 뭐 어디나 있겠어. 신념이 너무 극단적인 경우도 많지는 않을 것이고 그게 도드라져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하나의 신념이 강력하게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걸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을 찾기가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렇구만.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현실 속에서는 좀 모호하고
양쪽에 다 걸쳐 있는 인물들이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황옥이라는 사람의 이제 행적을 한번 조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옥은 1887년에 지금의 문경시인데요. 경상도에 있는 이제 상주목 산양현 한두리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이쪽이 이제 한두리라는 지역이 황희정승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 집성촌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집안을 유복했기 때문에 이제 서당에서 한문을 어렸을 때 공부했고 또 이제 당시에 소학교들 있지 않았습니까? 신학문을 가르치는 이 소학교들에 입학해서 신학문을 배웠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져 있고요. 아마도 그냥 식민지 조선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청년 지식인의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평양이나 해주 지역에서 재판소에 있는 서기 겸 통역생으로 근무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공무원에 취직을 한 거죠. 근데 딱 취직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는 공무원 되면은 일제 봉사하는 게 돼버리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재판소 서기나 뭐 통역상 정도로 근무한 기록이 있는데 이후 황옥 일생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크게 3가지 장면만 딱 뽑아왔습니다. 네. 이 3가지 장면을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서 이 황옥이라는 인물이 정말로 어떤 인물인가, 어느 쪽에 붙었던 인물인가 이런 걸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면, 1919년으로 갑니다. 이때가 3.1운동 당시였죠. 네. 그래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3.1운동 직후에 황옥이 갑자기 상해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 함께 건너간 사람들이 홍진, 뭐 이명교, 한남수 같은 인물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이라면 이제 국내에서 그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 운동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별도로 국내에서 한성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인사들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연이 닿아서 이 사람들을 모시고 상해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한성정부 수립 인사들의 망명생활을 이 사람이 황옥이 도왔고 자기 자신도 독립운동에 가담할 것을 약속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미 황옥이 일본군 첩자라는 의심을 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황옥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2달 만에 상해에서 국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도 약간 미스테리인데 이때 이미 임시정부의 정황을 탐지하여 총독부에 보고한 행적이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이때 당시 이미 사늘이 뭐 의심했다고 하면 예, 그리고 실제로도 의심을 받았고 근데 또 거꾸로 보면은 이때 당시 의심받았던 사람이 황옥만 의심받은 건 아니었대요. 황옥과 같이 갔던 이명교나 한남수 같은 사람도 약간 밀정으로 의심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상해 임시정부 측 인사들의 일종의 정치, 권력 투쟁에 의해서 국내 한성정부 수립 주도 세력이 이렇게 밀려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어쨌든 간에 3.1운동 직후에 상해로 가서 독립운동에 투신하려고 했던 거는 확실한데 그 이후에 일제 밀정으로 활동한 기록이 일단 있고 그리고 일단 의심받아서 쫓겨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각성을 했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해야겠다. 일을 해야겠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호의적이지가 않은 거야. 저 새끼 배제해야 된다. 막 이런 거친 말들도 오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지. 또 그럴 때 거기 또 실망하고. 권력 싸움 하실 수도 있고. 그럼 진짜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어디냐. 우리 나를 지금 배척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그 사람들을 믿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무튼 일제치하로 넘어간 조국에 돌아가서 내 원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니까 이제 30살 간 넘은 때입니다. 이때도. 그래서 국내로 황옥이 왔는데요. 이제 1919년에 바로 또 7월 달에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의 서기로 근무하다가 1920년 3월에는 경기도 경찰부 직속의 도경부로 특채가 됩니다. 갑자기. 그래요? 네. 뭐가 있으니까 됐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고등경찰과의 경부라는 직책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마도 임시정부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했던 내용을 살짝 흘리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는 추정은 해볼 수 있죠. 뭐 확신은 없습니다만. 예, 갑자기 이렇게 경찰로 특채되고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황옥은 경기도 경찰부에 첩보 전담하는 비밀 경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거 기록이 다 남아있는 예, 거죠? 경찰부장의 명령을 받아서 국내 혹은 중국 및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민족운동가들을 직접 접촉해서 지원하는 척하되 그 과정에서 첩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옥이 1921년에
고려 공산당에 가입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황옥의 인생의 중요한 두 번째 장면인데요. 1921년 5월부터 1922년 6월까지 고려 공산당에 가입을 했는데 이때 일제 경기도 경찰부가 굉장히 많은 밀정들을 상해 쪽에 파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중에 한 명으로 한 예, 거구나.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으로 황옥도 파견이 됐던 거죠. 그래서 황옥이 고려 공산당 이르쿠츠크파라는 파가 있나 봐요. 네. 거기서 내지부 간부로까지 추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것도 일본 좀 측에서는 재밌죠. 우리 쪽에서 파견했더니 거기서 중요 직책을 했구나. 생각했겠네요. 근데 이게 밀정 역할을 하면서 그 조직의 간부까지 간다.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본 쪽 뭔가를 또 흘렸겠지, 그지? 그것도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그냥 뭐 부하로 간 게 아니고 그 고려 공산당의 이제 간부로까지 추대가 되었고 이때 당시 이제 그 황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당시에 모스크바 극동 민족 대회 대표단을 선발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극동 민족 대회에 한국 대표들을 선발했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황옥이 그 멤버를 선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멤버를 선발하는. 예, 그래서 이 멤버들을 선발했는데 이때 황옥이 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과도하게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냐 하는 기록들이 좀 남아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모스크바로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조선 총독부의 여행권을 다 만들어줍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한테 공짜로 통행권을 만들어주고 또 일본으로부터 받은 활동비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여비까지 다 챙겨줘요. 그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아까 강 선생님 질문하셨잖아요. 거기서 좀 도와주는 것이 있다. 내가 아는 정보도 흘리고. 근데 이 사람 모습이 좀 과해. 이쪽에다가도 과하게 흘려주고 저쪽에다도 과하게 주고. 단순하게 손이 큰 사람이 아닐까요? 박애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트만을 믿거나. 통이 커 막. 범아 이려요. 눈앞에 있으면 그냥 좋은 거야. 네. 챙겨주고 그냥 싶어. 정보만 좀 캐내는 정도가 아니라 좀 깊숙이 관여를 하죠 뭔가. 총독부의 여행권, 통행권을 만들어서 준다거나 아예 돈을 좀 여비까지 두둑히 챙겨서 이렇게 보내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황옥이 의심을 받아요. 너 밀정하냐? 의심을 받아서 또 배척당합니다. 생각해보면 시종일관 그 사람을 배척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계속 믿지 말라고 저 사람. 그치. 계속 술만 마실 때마다 저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람이 왜 없었겠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파이들의 어떤 삶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의심받고. 의심하니까. 그래서 이 황옥이 고려 공산당 간부로서 활동했던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미스테리하긴 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냥 일제 친일 경찰 앞잡이로서 들어간 건지 막상 가보니까 약간 또 마음도 짠하고 또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약간 변심을 하게 된 건지 이것도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왠지 후자일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또 사회주의가 패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지식인들이 그 매력적인 너무나 아름다운 그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들을 보면서 그쪽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일제치하에 내 민족이 아닌 그 일제치하 밑에서 일했을 때랑 그 사회주의자들의 그 신념을 봤을 때 마음이 움직였을 것 같기도 하고. 움직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황옥 인생의 좀 중요한 세 번째 장면. 이게 이제 영화 속에 묘사되는 장면인데요. 1922년 7월부터 1923년 3월까지 황옥이 실제로 의열단 인사들과 의기투합해서 무기를 반입해 들어오는 그 사건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황옥 사건이죠. 네. 의열단의 2차 국내 총공격 사건. 그래서 일본 첩자로서 독립군을 조금 도와주긴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도와줬냐면은 걔네들이 미사일을 반입할 수 있게끔. 미사일이 아니구나. 폭탄을 반입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의열단의 황옥이 자기가 고려 공산당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활동했던 당원들이랑 같이 의열단에 입당을 해서 네. 이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한 명의 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제 김시현이라는 인물이죠. 영화 속에서는 공유. 예, 네. 공유가 아주 멋지게 마치 커피 프린스를 부른 듯한 예, 세련된 느낌으로 나오는 그 배우 공유가 열연을 했는데 카누를 마시나요? 예. 그럴 기세예요. 그럴 기세. 그렇구만. 예. 그래서 이 황옥이라는 사람이 의열단에 가입하면서 막 아예 이 2차 폭파 계획까지 가담하게 된 동기가 아마 이 김시현과의 우정 때문이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 예, 제가 일단 읽은 건 이제 연구 논문들을 몇 가지 참조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아마 김시현과의 어떤 운명적인 만남, 뜨거운 우정, 이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영화 속에서는 좀 다르게 묘사가 되긴 하는데, 실제로 황옥과 김시현은 수감소 이런 데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시현이 원래 독립운동을 꾸준히 했던 사람인데, 의열단의 어떤 폭탄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1920년에 대구 경찰서에 압송되어 있다가 경성으로 호송이 됩니다. 근데 그때 경성 쪽에 있었던 거예요, 황옥이. 뭐로 있었어? 그냥 경부로 있었던 경부로. 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그때 처음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요. 아, 저는 동기로 만났다는 거지. 같이 들어. 그렇지. 나도 왜 감옥에 있나? 예. 그 자기는 경찰이었고 그 사람은 이제 죄수로 만났던 걸로 되는데, 아마도 이때부터 이제 이 두 사람의 로맨스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브로맨스. 예, 브로맨스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영화 속에서는 좀 다르게 묘사가 되죠. 그렇지. 예,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는 공유가 뭐 사업자. 사업자였는데, 이제 둘이 서로를 이제 밀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실제 사건에서는 감옥에서 만난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황옥은 실제로는 김시현보다 4살 아래였다고 합니다. 송강호 씨가 사실 공유 씨보다 4살 아래인 걸로. 근데 영화에서는 좀 반대로 묘사가 되죠. 예. 네. 영화에서 보긴 이제 힘들지 공유가 않나. 송강호한테 형님 하면서 따라다녔지만, 네.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제 김시현이 더 나이가 많았다. 그랬구나. 예. 그래서 황옥과 김시현은 거의 의형제를 맺고 활동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요. 이후 김시현은 계속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국내로 올 때마다 황옥의 집에서 머물렀고, 또 황옥은 김시현에게 여비나 국경 통과 여행증 같은 걸 다 이렇게 챙겨줬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서로가 뭐 의열단에 대한 정보나 경기 경찰부의 주요 정보들 막 주고받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가능해요. 예, 둘이 서로 이용하는 측면도 있었을 거고, 또 챙기기도 했을 형님 거고. 동생 하면서 친해진 측면도 있을 거고, 좀 복잡합니다, 이 관계도. 어땠을까요? 밤에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오늘 야식은 뭐 먹을까? 뭐 이런 대화를 나오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야, 네가 하는 그 일 꼭 필요한 거야. 그래, 너도 너의 일을 해라. 나도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럴 수도 했어. 있고. 극단적으로 지금 네가 네 신념이 이런데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말도 안 된다. 그럴 거면 죽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극단적으로 얘기도 가지.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술 좀 마신 다음에. 그렇죠. 그 전에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 나이가 어릴수록 세상을 단조롭게 보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악고.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이 있어서 악한 사람이 되게 논리적이고 친밀하게 무엇인가 문제를 처리했을 거고, 선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논리적인 계획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알잖아. 그게 너무 미묘하고 복잡하고 엉망진창. 엉망진창인 거야. 이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 되게 미묘합니다. 네. 예,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영화 안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잘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걸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더 영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의열단의 2차 국내 총공격 작전은 1922년 7월부터 본격화가 되는데, 이때 김시현과 황옥이 주도적으로 가담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폭탄 운반 계획을 같이 자세하게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뭐 답사 같은 것도 막 같이 다녔고요. 실제로 1922년 12월에는 의열 단원들이 이 계획을 위해서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일제 경찰에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황옥이 미리 좀 넌지시 알려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입장에서 약간 도움을 준 것인가? 진짜로 도움을 준 것인가? 그럴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얘네들을 오히려 이렇게 풀어주고 나중에 한꺼번에 소탕하려고. 이럴 수도 있는 보세요. 거고, 아니면 실제로 정말 독립군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야, 너 잡히면 큰일 나 하고 보내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자기만 알겠네. 아니면 자기도 모르. 자기도 모르나요? 그래서 김시현은 1922년 12월 30일 날에 천진으로 떠납니다. 중국 텐진, 지금 이제 천진으로 떠난 후 전보를 한 통 보내요. 자기가 이제 의열단의 폭탄 출처를 알고 있다, 뭐 이런 전보를 보내는데, 이 황옥은 이 전보를 들고 가서 자기 경찰부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런 첩보를 입수했다고. 그래서 이 사건 수사 명목으로 출장 허가를 실제로 받아내서 천진으로 옵니다. 이게 2월 8일이에요. 2월 8일. 네. 빠라바. 뭐 더 재밌는 거는 3일 뒤 1923년 2월 11일에 천진에서 황옥은 김원봉 단장을 만납니다. 3일 뒤죠. 2월 8일. 그래서 김시현, 김원봉 이 세 사람이 만나서 황옥이 이때 의열단에 가입하는 그걸 쓰죠. 아, 예. 혈서. 혈서를? 예, 그래서 의열단에 가입을 하게 되죠.
2월 8일이 참고로 제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아, 예? 이렇게 생뚱맞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황옥이 천진으로 떠난 날 독실이는 결혼을 했다. 얘기를 할까 말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연결시켜 봅시다.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면 황옥과 김시현이 미리부터 짠 게 아닌가 싶은 건 있어요. 그러네. 이거 되게 미스테리하긴 하다. 네, 김시현이 보낸 정보를 가지고 출장 허가를 받아서 천진에 가자마자 의열단에 가입을 했다. 근데 저는 처음 앞부분 얘기 들으면서 이건 진짜 빼도 박도 이거 무조건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출장을 따내기 위해서 그걸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너무 치명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치. 그거에 대한 보고를 나중에 올려야 되거든.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고. 되게 어렵네 진짜.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계속 의심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출장 허가권을 따내려면 그만큼의 더 큰 뭔가 정보 제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꼭 굳이 그렇게 일본 편에 계속 서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의열단 활동 폭탄 반입하는 걸 도와주려면 실질적 권한 있는 역할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작업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만. 해석해보면. 계속 들어봅시다. 아무튼 이 애매한 관계가 이제 지속이 되는데 어쨌든 황옥은 의열단에 가입을 했고요. 이 황옥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작전을 구상을 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양의 폭탄과 무기가 경성으로 수송이 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현실 속에서 이 황옥 사건은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황옥 같은 경우도 잡힙니다. 잡혀서 일본 경찰한테 이제 진술을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좀 골 때려요. 그래요? 일본 경찰에 다음같이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김시현으로부터 폭탄을 받아서 경찰부에 알리진 않았거든요. 그 황옥이. 네. 폭탄을 받은 다음에 바로 신고를 안 했어요. 폭탄이 들어왔다고. 근데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걸 보고하지 않은 거는 나중에 더 큰 놈들을 갖다가 몽땅 때려잡기 위해서다. 이런 진술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나는 경찰 관리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면 나중에 경사까지 시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변명을 했다. 라는 그래. 기록이 진술이 있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사형당합니까? 그거는 그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사형까지는 당하진 않는데 어쨌든 실패로 다 돌아갔고 잡히고 그다음에 변명을 했다. 예, 변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아직도 일본에 일본에 충성하려고 했고 이거 다 임무였다. 내가 김시현한테 접근한 것도 임무였고 폭탄을 반입하게 한 것도 나중에 더 큰 놈들을 낚기 위한 낚시였다. 이렇게 진술한 거죠. 이게 실제 그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죠? 재판 기록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황옥이라는 인물에 대한 미스터리가 저도 아직 좀 헷갈려요. 제가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갖다 놓고 연도나 이런 걸 다 맞추면서 지금 자료 정리를 했던 건데 그래요? 이 사람이 일단 진짜 그 이중간첩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일본을 위해서 일했는가? 아니면 중간에 마음이 바뀐 건가? 박애주의인자인가? 마음이 한 2번, 3번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가능성은 있죠. 일본 경찰 입장에서도 이 황옥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내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경찰 조직을 보호해야 됐거든, 자기들도. 그런 게 있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황옥이 진짜 이중첩자였어. 그러면 자기들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자기들 책임이잖아요, 다. 그럼 다 모가지 날아가고 난리가 나니까 적당히 이제 황옥을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나 이렇게 하고 적당히 넘어가자 해갖고 그냥 아고지 좀 날리고 하고 좀 해서 자기 조직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만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결론 미스테리다. 황옥이 어떤 편에 서 있었는지, 실제로 그 내면 세계가 어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면 이분이 납북되셨어요 또. 그래요? 정말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증언도 뭐 남아있는 건 없고 근데 주변 인물들의 증언은 좀 있습니다만 그것도 약간 교차가 돼요. 주변 인물에 주변 인물들의 예를 들어서 김시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운동가였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진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뭐 그때 당시 의열단에서는 이제 얘를 처단해야 된다 이런 결의도 했었다 그래요. 그렇구만. 그러니까 좀 이제 복잡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영화 밀정의 모티브가 된 황옥 사건의 어떤 실제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보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밀정 영화도 이 내용과 유사한 면도 있고 차이도 그쵸?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기반으로 이제 각색을 많이 한 거죠. 그렇지. 네. 그렇군요. 네, 실제 내용과는 영화 내용은 이제
결말은 좀 달라질 수 있고. 예, 그렇죠.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황옥이라는 인간,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이 사람이 누구 편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옥이 일본의 편이었냐, 조선의 편이었냐? 뭐 간단하게 얘기한 다음에 뭐 다른 질문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냥 열린 결말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열린 결말로 영화를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영화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그걸 통해서 A냐 B냐 판단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사실로서의 영화 자체는 결말 자체가 없는 거지. 혹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황옥이라는 인물 자체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여지를 남겨왔던 사람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실 자체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기도 재진 않았을까? 라는 거지. 마지막에 정말로 어떤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를 따라가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술 먹다가 동생이랑 친해져가지고 형님이랑 친해져가지고 막 형님 한번 도와주시죠. 이래서 그랬다.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일제라는 거에 내가 권력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동시에 이제 가까이서 자기 민족을 보니까 그 동생을 보니까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A와 B의 선택이 명확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황옥의 시야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섞여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오버랩된 것도 있을 것이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 바라본 시야는 달랐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준 사실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일본이 2차 대전에서 미국이랑 싸울 때 함대 결전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번 제대로 된 해전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 모든 함대를 쏟아 부어가지고 화력전을 벌여. 그래서 이 한 번의 결전으로 인해서 이기고 지는 게 이제 승패가 결정되는 거야. 이게 어디서 왔냐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된 게 그거였거든요. 러시아 함대가 저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돌아서 유럽 대륙을 전체를 돌아가지고 힘들게 중국 옆으로 해서 일본으로 오는데 일본 함대가 그걸 깨부셨어요. 그래서 진 거예요. 러시아가 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한 번만 깨부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야마토라고 하는 그때 사상 최강의 어떤 그 군함이 있는데 그걸 계속 아끼는 거예요. 이런 짜잘한 해전에는 보내면 안 돼. 얘는 함대 결전을 위해서 아껴놔야 돼서 야마토는 제대로 된 실전 경험 없이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끝나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황옥이라는 인물이 뭘 생각했는지 간에 실제로 일제에 얘기한 게 맞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정말 큰 건수 잡아서 터뜨리려고 한 거야. 근데 정말 이 사람은 아마 그 이후에 큰 건수 비슷한 것이 나타났을 때 이거 한 번 더 얘네 도와주고 저거 한 번만 더 도와주고 그 다음번에 정말 큰 걸 터뜨려서 도와줘야겠다. 그 일제에 협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일제에 협력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게 계속 독립운동가를 지원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제 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마음은 일제 편이야. 황옥이 야마토를 숨기고 있었던 거지. 계속 숨기고 있어. 언제 써야 될지 몰라. 근데 우리는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저때 야마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지. 이거 한 번만 쟤네를 더 도와주고 다음번에 진짜 대박을 터뜨리자. 이러면서 이제 뒤로 계속 미룰 수도 있는 거죠. 드러나는 행적만 보고서는 이 사람이 어떻다 평가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사람 행동을 보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명확하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저게 안 변할 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동양 철학에서 사람 평가할 때 그 사람 말을 보고 그 다음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행실을 보이는지 행동을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동일한 평가를 내려도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평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어렸을 때 학창시절 기억이 떠오르는데 학교에 이렇게 되게 유명한 대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만능 이런 항상 그런 이 캐릭터가 있잖아요. 학교마다 뭐 이렇게 집안도 부유하고 막 항상 공부도 잘하고 외적으로도 출중하고 그래서 선생님의 신뢰도도 받고 주변의 친구들도 되게 잘 따르고 그랬는데 뭐를 이렇게 보냐면은 누구나 좋아하고 저도 저런 학생의 캐릭터도 있구나 해서 뭔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항상 이렇게 따돌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뒤에서 그 따돌림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어떤 한 친구를 따돌리도록. 근데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따돌림 당하는 친구도 그 자기가 좋아하던 그 학교 대표가 주동해서 자기를 따돌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그 친구를 신경 써주는 척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주변의 친구들을 이제 움직여서 그 친구들 따돌리도록 하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저 어렸을 때 무섭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드러난 행동만 평가하기 때문에 저 학생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이제 황옥에 대한 전체적인 삶의 역사를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황옥이 지금까지 했던 걸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인물을 평가할 때 그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만으로 평가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행동과 무관하게 그가 어떤 것을 의도했는가를 가지고서 평가해야 되는가가 있겠죠. 지금까지 해온 행동만 보자. 아니다. 그 행동과는 무관하게 그가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의도가 있었는가. 그의 지향점을 봐야 된다. 어떤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가 한 행동을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가 꿈꿨던 것들을 봐야 되는가? 의도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딱 결과적으로 딱 평가하려면은 역시 행동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깡쌤은 행동으로 평가해야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얘기해. 내 의도가 이거였어. 나는 실제로 이런 걸 생각했던 건데. 변명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저는 그 의도가 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힘든데 만약에 정말 뭐 어떤 이유로든 저 사람의 의도가 이게 아니었던 걸 알았어, 내가. 이게 변명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널 도우려고 한 거였어. 내 의도는 좋은 거였어. 이렇게 뭐 널 위로하려고 한 거였어 했다면 저 의도가 훨씬 중요해요. 너무너무 비교가 안 돼요. 행동이랑은. 그래요? 네, 저 의도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김도희는? 저도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왜 생각하게 됐냐면 그 커가면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보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을 봐요. 누구나 저 사람이 대단하다, 존경받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자기의 언행에서 어떤 게 드러나냐면 행동은 존경받는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생각이나 의도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목적성이 있거나 이윤축을 위해서 드러나게 존경받는 일이나 사회적인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되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람의 의도까지 파악해서 저 사람을 알아보기는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에서 의도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행실로만은 저희가 옳고 그름 정의를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아까 지금 토론 중에서도 나온 것처럼 의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서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예전에 제가 도덕감 정도는 읽다가 이렇게 되게 감탄했던 설명이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의도로서 정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냐면 의도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는 사회적인 기여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세상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마음만 먹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평생에 걸쳐서 그냥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실제 사회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기여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사람이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두 번째로 사회를 유지시키고 개인의 역량을 성취하는데도 의도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설명이 있으니까 하기가 어려워. 객관적으로 저희 행동만 보고 평가하겠죠. 근데 김도희는 의도를 봐야 된다.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떠나서 평가까지 들어가면 역사적 평가까지 하려면 의도까지 파악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갑자기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르트르가 이거 관련된 이제 소설을 쓰는 게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용감한 청년이 나오는 거야. 그 소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용감한 사람이야. 근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황을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도둑이 들어왔어. 근데 이 청년 A라고 합시다. A 청년이 이 도둑을 잡으려고 그래. 근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발휘해서 얘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몸 상태가 안 좋아. 하필이면 그 순간에 내가 걔를 잡아야 되는 순간에 다리에 힘이 풀려요. 그래서 주저앉아. 그래가지고 이제 못 잡아서 이제 뭐
도둑은 도망갔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원래는 용감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내가 지금 쓰러졌을 뿐이지 원래는 용감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건 이거죠. 얘는 용감한 사람인가? 이 상황에서 용감하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용감한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저 이것조차도 근데 의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 변명으로서 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순간에 다리 뭐 예를 들면 쥐가 났어. 이건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풀썩 쓰러졌어. 본인은 알잖아. 어쩌면 본인도 모를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사실은 두렵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발현됐을 수도 있어. 쥐가 아니더라도 네. 신경쇠약이 걸렸든 뭐가 됐든. 하지만 본인도 모를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면 그 정말 나는 할 의도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때려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다리 힘이 빠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 그래서 주저앉아버렸어. 그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하지만 난 용감한 사람이다. 저는 그 생각 할 마음이 있었다, 나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걸 저 존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게 좀 김도인이 얘기했던 게 맞는 거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의도까지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가 한 행동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그러면 네, 깡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네. 의도가 별로 선하지 않아. 네. 근데 이제 겉으로는 선행을 많이 해, 행동을. 네. 그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혹시 그런? 예를 들어서 친일파야. 난 친일파인데 내 마음으로서는 독립군들 다 때려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강력한 국가가 될 거라고 믿어. 난 조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독립군들을 계속해서 위기에 처하게 하려고 난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일을 너무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할 때마다 똥 싸가지고 실패. 독립군들이 계속 잘 돼. 일본이 계속 위기에 처하는 거야.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일본이 항복했어.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가 도움이 됐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근데 내 마음은 어떠냐면 난 친일파 확실하게 일본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행동의 결과만으로는 독립군을 다 잘 되게 해준 거고 네. 어쨌든 전쟁이 끝났어. 어쨌든 개새끼지 뭐. 의도가 이래도 되나? 중요하네. 그럼 의도 중요한 겁니까? 의도 중요하네. 깡쌤 또 자아분열했어. 몇 시간 결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문제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너무 많이 만들어낼 맞아요.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네. 들고. 근데 의도는 그 개인이 자기를 평가할 때도 어떤 의도만으로 자기를 평가할 수가 없어. 의도를 행동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나 어떤 가치가 됐던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위기 순간에서도 내가 이걸 극복하고 내 신념이나 가치대로 따를 수 있다는 행동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내려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머릿속으로만 혹은 입으로만 계속 난 인류를 사랑해. 난 소중한 사람이 될 거야. 뭐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건 사회를 소용없죠. 바꿔야 돼. 뭐 그렇게 그렇죠. 말로는 계속하지만 네. 그 의도였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되면 안 되는 거. 그 판단은 그 본인도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못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초월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황옥이라는 어떤 그 일제 시대의 한 스파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또 번져나갔대요. 근데 저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난 밀정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패널 중에? 영화 배우가 될 수 있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 영화에서는 송강호 씨 역할 아니면 저희가 지금 논의했었던 거에서는 스파이 역할? 깡쌤은 어떠세요? 국가가 명령했어. 나는 조선인인데 국가가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너 많이 일본에 할 수 있다. 들어가서 일본 이제 뭐 순사가 해가지고 독립군을 도와라. 예. 그러면 일본군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지.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능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임무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예,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깡쌤은 사관으로 보내는 네. 거예요. 사관으로 보냅시다. 괜찮네. 난 이렇게 끝났고 네. 처음에 말 안 하기 잘했다. 깜짝 놀랐네. 김도희는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상황 판단이 밀접해야 되잖아요. 저랑 같이 가시죠. 사관으로. 저는 그 토론할 때도 항상 그 생각할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삶에서 내가 생각을 진짜 어떤 행동을 옮기는 거를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아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때 스파이의 역할이었다면 죽지 않았을까. 오케이. 그럼 네. 2명은 사관으로 당첨됐고요. 독실이는 속상하고만. 덕질이는 무슨 간인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야. 기독교를 전 세계에 설파하기 위해서 이슬람에 침투해가지고 이슬람의 최고 권력자가 된 다음에 해체시키기로 장난 명령이 들어왔어.
그 이슬람의 IS 최고 단체, 권력자가 네네. 돼야 돼.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IS에서 그 미국인 한 명 포섭해서 걔를 대통령을 만들어. 그렇지. 그다음에 갑자기 폭파시키는 거야. 그런 명령이 들어왔다. 그럼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전 그 생각은 들었어요. 독사마 빈 라덴이 되라. 독사. 괜찮네. 근데 롤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내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서 뭐 가족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가 가족을 데리고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그 내적 갈등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후려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아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슬람 율법가들과 논쟁에서 승리해서 새로운 이슬람 지파를 만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못해서 금방 잡힐 것 같아요. 아니, 호기심이 너무 풍부해서 계속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럼 물어봐. 네, 계속 물어봐. 그러면 더 이렇게 캐내야 되는데. 사관이 3명 당첨됐고요. 네. 근데 최 사장님은 최 사장님은 나는 생간이야. 얼마든지 가능해, 그죠? 지금 아니, 외계인 첩자 모르겠어. 아닙니까? 듣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고민할 것 같아. 왜냐면 뭐부터 고민할 거냐면은 그 고민 때문에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념이나 이념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아. 너무 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누구나 고민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리고 잘 하려나. 신념이 아주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제 신념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일단 요거 하나만 해라. 이게 뭐 한 거고 뭐 한 거 궁극적으로 이것이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포섭을 시작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가는 길 있잖아요. 좀 명확하게 서 있지 않겠지만 그 신념이 어느 방향성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세상은 그러니까 뭡니까? 신자유주의입니까? 예. 사회주의입니까? 모르겠어요. 고민할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반간 당첨. 가장 사악한 간첩. 이중 간첩. 예전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이렇게까지 그럴 가는 수 거죠. 있을 사람이다. 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파이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해왔는데 사실 좀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처한 상황이. 네. 어떤 예술 작품도 보면 어떤 극적인 상황, 극단적으로 몰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기본적인 조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재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인간이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깨닫기도 하고 그러는데 스파이들의 인생이라든가 황옥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쭉 보면서도 참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분명히 친일 행적을 했고 분명히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와 상관없이 논문을 보면서 네, 논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분명히 이쪽으로 기울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대로 실천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복잡합니다만 식민지 시대 조선 총련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야 되는 선택이기도 했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렇진 않더라도 방관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방관하면서 그냥 취직을 딱 하고 봤는데 이제 취직할 길이 그런 쪽이 있거나 법원이나 이런 데 취직해도 일제 친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쪽은 더 심하죠. 경찰 쪽이나 법원 쪽.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청년들의 어떤 내적인 갈등이나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황옥이라는 분께서는 결국에는 자기 양심의 길을 가려고 노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휩쓸렸고 실제로 휩쓸렸던 것 같기도 움직였으나 한데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독립 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몸을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 정말 생각을 있었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끝까지 좀 자기 삶의 방향을 한번 수정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결론을 저 개인적으로는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간단하게 한 17초씩 자기가 어떻게 오늘 얘기 들었는지 얘기한다면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영화 보면서 그래도 3명 패널분 중에서는 영화 제일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밀정이 됐던 스파이가 됐던 자기가 뭔가 잃고 싶지 않은 게 있는 사람은 저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봤어요. 신념도 하나의 자기가 소중하게 지켜내고 싶은 거잖아요. 가족이 됐던 사랑한 연인이 됐던 신념이 됐던 자기가 살면서 인생에서 잃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은 저런 역할 하기가 힘들 거다라고 보고 노자의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통치할 수 없는 백성은 누구냐면 욕구가 없는 백성은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그렇구나. 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있어야지 그거를 통해서 지배를 할 수 있는데 백성 자체가 욕구가 없으면 지배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그 독립군들의 상황 뭐 고문받거나 이렇게 자꾸 총격전에서 막 죽임 당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저분들은 어떤 그 자기 인생에서 반드시 잃고 싶지 않다는 저 신념을 지켜내기 위해서 죽음을 목도에도 두고서 저렇게 어떻게 자기의 행동을 추구할 수 있었는지 되게 저는 영화 보면서 내내 고민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떤 저런 죽음을 목도하고도 지켜내고 싶은 신념이라는 것들이 있는지 그걸 지켜낼 수 있는지 되게 고민한 시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뭐에 집중했냐면은 당시대에 놓여있던 사람의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적인 측면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분명한 건 있죠. 누구나 그런 내적인 고민을 다 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옳은 방향 아니면 윤리적인 측면이나 반제국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민족적인 측면에서 옳은 방향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더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명료하게 그리고 추진해 나갔다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려지는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민해 왔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죠. 네. 어떤 보통의 개인이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재밌었고 그러한 고민하는 존재로서의 상징적인 존재인 스파이에 대해서 깡쌤이 재미있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방송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스파이들에 대해서 다룬 책들을 쭉 읽다 보니까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스파이 혹은 밀정은 이제 자기 정체가 탄로나면 안 되는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황옥이라는 오늘 우리 중심적으로 다뤘던 이 인물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정체가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네. 어느 쪽이 붙었는지. 그러네. 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쭉 이 영화 속에도 잘 묘사가 되지만 좀 생존의 문제에 시달리면서도 정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 나름대로 좀 잘 담겨있는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이 황옥이라는 사람 인생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 그려지는 그 송강호가 분했던 이정철이라는 사람의 인생 같은 걸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항상 괴롭고 힘들겠지만 올바른 삶의 방향성이 어딘지 자꾸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쟁을 할 때 사람이 가장 상처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분노하게 된 게 뭐냐면 자기를 겨누고 있는 상대방의 그 눈을 볼 때래요. 총구. 난 저 사람한테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를 딱 발견하게 되는 순간 엄청나게 충격에 휩싸인대요. 상처를 받고. 그럴 것 같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분노하게 되고 죽이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건 역설적으로 뭘 말하냐면 정말 안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여기 오면 난 너무 편안해. 이 사람들은 날 정말 사랑해. 날 신뢰해. 그게 이제 보통은 가족들이라든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파이들의 삶은 보통 가족도 잘 안 만들죠. 인질로 잡힐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 결혼하지 않고 뭐 그런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게 되고 항상 죽음이라든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노출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는 좀 상상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몇 명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혹은 아주 작아도 되니까 나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믿을 만한 따뜻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인 거니까 그리고 살짝 이렇게만 좀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사이코패스 편이 생각나면서 이걸 무리 없이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편으로는 좀 이런 사이코패스의 경우에 그러니까 뭐 좋고 나쁘고 같이 판단을 안 한 그냥 사이코패스들이 더 잘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사이코패스들은 붙잡히면 바로 또 이제 기민하고 영리한 판단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불어버리는 게 더 맞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깜짝 놀란 영화들로
김도인이 준비한다고 하니까 기대하면서 저예요? 예, 기대하면서 나 마치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말 한 적 없어.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